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2차 관리 실무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실까요? 2차는 지금 실무는 처음이고요. 교재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앞에 목차만 잠깐 열어볼까요? 목차. 자, 목차는 지금 보시면 이 책의 차례다 그래서 파트 1장하고 파트 2장이 나와 있는 그 부분 잠깐 펴놓으시고 과목 소개만 좀 잠깐 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2차 지금 이제 실무 2차 이제 지금 두 과목이죠. 두 과목이고 그 중에 이제 관리 실무. 제가 이제 수업할 게 2차 중에 하나인 관리 실무. 실무를 이제 수업을 하는데 실무. 일단 2차는 지금 두 과목이죠. 실무 복귀 두 과목을 보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실무는 이제 보시면 해서 문제는 총 몇 문제, 구성은 총 40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 구성은 40문제. 그 중에 이제 보면 24문제. 그래서 24문제가 그리고 16문제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의 문제인데 일단 이 40문제 중에서 24문제가 객관식이죠. 그래서 24문제가 객관식의 문제로서 객관식 문제로서 해서 오지선다 해서 오지선다형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골라내는 형태의 문제 정리하고 있고요. 16문제를 이제 보시면 여기는 주관식이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서는 16문제를 출제합니다. 부분들에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부분들은 40 출제되는데 일단 이 이제 24문제 열려서 총 40문제 출제되는데 주관식 그래서 주관식이 이제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주관식이 이제 주로 영어나 아니면 수치, 영어 아니면 수치를 쓰는 부분인데 주관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가로를 이제 보시면 가로가 하나 일괄호에서 가로 하나를 주고 주관식에 여기 주관식 이제 보시면 수세어가 이제 주로 뭘 쓰냐면 영어 쓰기나 이제 수치, 영어 아니면 수치를 쓰는 건데 이 가로 하나를 주고 영어 숫자를 쓰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 둘에서 이괄호다 그래서 가로 두 개를 주고 영어 숫자를 쓰는 문제고요. 지금 이번 24회인데 지난 23회부터 주관식 문제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주관식 기입형에 이 가로가 세 개로 늘어서 이제 가로 세 개로 늘어서 이제 보시면 세 가로까지 해서 출제. 그래서 이제 가로 16문제 중 일부는 하나, 둘, 셋에서 가로 이제 기입형의 문제가 세 개 기입형으로 주겠다 그래서 배점은 0이다. 이 하나를 맞춰도 2.5, 두 개를 맞춰도 2.5, 세 개를 맞춰도 2.5, 해서 2.5인데 지난 23회부터 이제 보시면 점수가 부분 점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단 뭐 2.5 여긴 요 하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가로 두 개, 이괄호를 줬을 때 하나 맞고 하나 틀렸다. 만약 하나 맞고 하나를 틀렸다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걸 하나 틀리고 이걸 맞췄다고 한다면 그때는 배점을 어떻게 줄 거냐. 그래서 하나 맞고 하나 틀리면 배점 1점을 줍니다. 1점을.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 세 개다. 그러면 만약 가로를 세 개를 줬다면 세 개를 다 쓰면 좋겠지만 세 개를 다 못 쓰고 만약 그 중에 몇 개만 썼다. 두 개. 그러면 가로를 두 개만 만약에 그 세 개 중에 두 개 틀리고 두 개 쓰고 이 하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배점을 몇 점을 주냐면 1.5를 줍니다. 1.5. 그러면 이 두 개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세 개 중에 하나만 썼다면 그때는 여기는 몇 점을 주냐면 0.5다 그래 0.5점을 줍니다. 부분을 해서 일단 주관식 문제를 지난 23회, 22회 때까지는 가로 두 개까지만 출제했는데 지난해 처음 23회 때 가로를 세 가로까지 출제하면서 지금 주관식 문제를 부분 점수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점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세 개 중에 뭐 일부 못 맞췄다, 두 개만 맞췄다면 1.5, 두 개 틀리고 하나 맞췄다면 0.5점으로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시험 문제 말고 계신 대로 1차는 절대 평가라는 것은 과락 40점에서 평균 몇 점만 넘으면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2차
2차는 실무 법규 같은 경우는 시험이 여기 절대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상대. 지난해 처음 바뀌어서 제도가 지난해 처음 상대로 바뀌어가지고 지난해 한번 시험을 치렀었고 올해 이제 2회 그 두 번째죠. 뭐 시험은 뭐 올해가 24회니까 오래되긴 했었지만 상대로 전환된 시험 보는 올해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작년에 뭐 좀 예상과 달리 조금 수월하게 출제했었어요. 다행히 출제했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차는 실무 법규로 포함해서 이게 시험이 상대평가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금은 몇 명을 뽑을 건지 선발 예정 인원은 2차 시험 90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몇 명을 뽑을 건지. 그래서 시험 90일 전에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1,700명을 지금 뽑는다고 했었고 이제 그게 곧 발표가 될 건데 올해는 몇 명, 이번 시험은 몇 명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대평가로 일단 공모에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물론 1차도 중요하고 2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는 이제 보시면 1차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시험 자격을 주다 보니까 1차 열심히 하시는 건 맞아요. 1차도 하시고 2차도 이제 상대평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잘 봤어요. 다행히 열심히 봤는데 그럼 합격선이 얼마로 갈릴 수도 있어요. 합격선이 0.5로 갈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발 예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근접한 시험인데 그 봤는데 어차피 상대는 뽑고자 하는 인원은 정해놨기 때문에 점수로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 점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이런 0.5점으로 합격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문제라기보다 1차는 지금 그러면 24문제, 16문제 구성이 돼서 상대평가의 선발 기준, 선발 예정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선발은 과락 일단 40점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2차 상대평가 선발 기준을 보시면 과락 40점이 없어야 되고 평균 몇 점? 60점 이상자 중에서 이제 그 공고된 선발 기준을 뽑는 거예요. 만약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그 60점 이상 40점 과락고 60점 이상인 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과락 40점 넘은 이상자 중에서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원 뽑는 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2차 시험 벌짝 1차를 합격한 즉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시험 자격을 주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흘러가면 뭐 할 수 2차를 이와 같은 상대평가랑 부담이 갖는 건 사실이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 2차도 여러분의 공부가 흔들리면 2차도 조금 자연히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멀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뭐 지금 1차는 지금 미리 지금 수업 시작을 했고 2차가 좀 늦게 시작이긴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1차도 열심히 하시지만 동시 2차도 두 과목 실무 법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24회 동차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 여러분이 좀 공부 연습을 하실 때 뭘 하실 필요가 있냐면 1차는 지금 문제는 똑같은 40문제인데 1차는 뭐가 없어요. 주관식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1차 회계 원리를 제외한 그 나머지 과목은 써보는 연습이 실제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1차 회계 원리도 계산 문제를 풀 때 거의 펜을 잡지 그 외에는 펜을 잡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6문제 여러분 16문제는 주관식은 결국 16문제 가로가 하나부터 뭐 3개까지 나눠진다 했는데 하나가 됐든 3개가 됐든 결국 여러분들이 16문제를 가서 직접 현장에 그 답안지를 놓고 여기를 여기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죠. 손으로 써보는 연습, 손으로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숙달을 좀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근데 1차 공부하실 때 실제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안 되다 보니까 근데 2차에 갑자기 뭐 7월 달 2차 반 개강을 할 때 그때 와서 요 연습한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뭐 늦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평상 1차 공부하시면서도 어떤 중요한 어떤 용어나 수치 같은 거 펜을 들고 한번 써보는 연습하실 필요가 꼭 있어요. 부분들에서 이게 익숙치는 않으실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뭐 손으로 써보는 연습할 필요가 없었는데
2차 이제 특성상 16개가 이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습 좀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 연습 꼭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과목은 뭐 이 정도만 간단히 좀 소개해서 드리고요. 이제 필요한 것도 혹시 가다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교재 지금 이제 펴놓으신 거 3개 차례다 그래서 총 파트 1장과 파트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책 구성이 크게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과정이 지금 기본서로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저 보시면 기본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 12월 2개월에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본 과정을 거치면 심화 과정 심화 과정을 이제 3개월 과정에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에서 5개월 과정으로 기본서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자 일단 지금 나눠드린 오늘 이제 뭐 수업 교환은 아니지만 지금 그 기본하고 심화 과정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잠깐 이제 보시면 지금 1편 뭐 챕터 먼저 1편에서 먼저 보면 파트 1장에 보시면 총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편은 지금 현재 지금 기본심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시면 기본하고 심화에서 기본하고 심화에서 보시면 지금 기본 과정에 동그라미가 어디가 쳐져 있냐면 볼까요? 1편에 지금 3장에 동그라미가 들어요. 3장에 동그라미 들어요. 3장에. 그래서 3장에 동그라미 하나 들어있고 2편 파트 2장에 가보면 4장하고 5장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과정에 여기 기본 과정 여기 지금 현재 나눠드린 이 한 장의 진도 계획서 가보면 기본 과정에서 동그라미 하나 둘, 셋에 쳐 있는데 이 기본 과정에만 강이 동그라미 쳐 있다는 것은 어느 과정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다 마무리 지어 버리겠다. 기본 과정에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해버리겠다는 게 부분들을 해서 그럼 어떤 장이 지금 그 해당 장의 동그라미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만 잠깐 한번 볼까요? 3장은 사무관리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01 챕터 이제 4장까지 해서 사무관리 개념과 분류부터 공사본의 사회보험까지 쭉 해서 4개 장으로 구성 이 부분도 이제 기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에서 마무리 지어버리고 심화 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그 부분들. 자 그다음 지금 챕터 2장에 4장 5장 이 3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챕터 2장의 4장은 뭐에 관한 거냐면 환경관리입니다. 그리고 5장은 안전관리.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만 마무리 그냥 기본 과정에서만 강하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는 언제 기본 과정에서 시작해서 끝을 내겠다. 심화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고 자 그다음에 심화 과정에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심화 과정에 과정은 동그라미가 지금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2에 파트 2에 1장하고 지금 3장 해서 파트 2에 1장과 3장에 지금 동그라미가 더 쳐져 있는데 지금 파트 2장에 가면 01번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 중에 보면 01번에 건축물의 노후화와 그리고 노후화 열화 현상이 있어요. 열화 현상이 하나 있고요. 일단 여기는 여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3장을 가봤더니 3장은 지금 공동주택의 건축 설비가 있어요. 건축 설비.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3장에 03장에 이제 3장이죠. 3장에 가면 3장에 여기는 1장 중에 그 01, 3장을 지금 보시면 건축 설비죠. 건축 설비. 그래서 공동주택의 건축 설비에 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심화 과정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1장 중에 3개 그 중에서 건축물의 노후와 열화 현상에 관한 것을 심화로 넘겼고 그리고 3장의 건축 설비. 이제 건축 설비를 가보시면 지문에 1번의 급소 설비부터 지금 마지막 승강기 설비까지 해서 건축 설비에 관한 부분들인데
요거를 지금 심화로 넘긴 것은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넘긴 것은 여러분들이 1차 지금 공부하시는 것 중에 보면 시설 개론이 있죠. 그 시설 개론의 앞쪽 파트가 아마 건축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중에 건축 구조 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방수나 결로나 열교나 백화나 단열 같은 부분하고 좀 일부 중첩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하나. 그리고 건축 설비. 이제 건축 설비는 여러분들이 지금 1차 그 시설 개론 교재의 거의 뒷부분 거의 2편인가요? 1, 2권으로만 나눠졌을 건데 아마 뒤쪽 부분이 건축 설비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차 건축 구조적 일부 여기 중첩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2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일단 그 중요한 것보단 뒤 후반부 쪽은 책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크게 건축 구조 설비인데 그 건축 설비에 관한 부분이 현재 심화 과정을 넘겼던 요 3장이 일부 더 중첩이 돼요.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설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분 1차 공부하시면서 기본 어떤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신 다음에 실무 쪽에서는 심화 때 수업을 하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아서 이게 괜히 지금 충돌하실 필요 없죠. 그래서 1차 시설에 공부를 하시고 기본 개념을 정리하시면 실무는 아마 그 어느 정도 여러분 이론으로 정리가 되면 바로 뒤따라 수업을 들어갈 수 있다. 뭐 그 시점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 우리가 서로 충돌한 것보다 1차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면 여러분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심화로 밀어낸 거고요. 부분들이. 1차 지금 건축 설비 이제 책을 보셔야 알겠지만 건축 설비는 여러분이 보시면 주로 건축 설비가 여러 가지 건축 설비 이론에 관한 부분들이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실무 여기는 이 지금 3장에 심화로 넘긴 요 3장에 가 보면 건축 설비가 이론도 들어가 있지만 플러스 여기 뭣도 들어가 있냐면 실무 쪽에서는 1차 건축 설비 시설에서는 설비에 관한 이론을 출제하는 거고 설비도 이제 물론 1차 시설의 건축 설비 보시면 여기도 이 건축 설비에 관련 이론도 출제하지만 뭣도 출제하냐면 법령 내용도 출제해요. 근데 법령은 1차에서 거의 출제 빈도가 낮다 보니까 1차 시설에서 이론 외로 지금 이 법령에 관한 거를 다루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1차 설비 쪽에 파트 공부하실 때는 이론에 거의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실무는 이 이론도 출제가 되지만 이 3장은 이론도 들어있지만 뭣도 들어있다? 법령. 물론 페이지 이제 분량은 이제 뭐 아무래도 건축 설비 이론 쪽 여기가 이제 페이지 분량이 만큼 실무는 이론도 있지만 플러스 뭐까지 건축 설비 관련 법령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에서 요 관련 기본 개념을 정리하신 그 다음에 실무는 뒤따라 가시면 이 두 개 관련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 이걸 좀 나누어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러면 현재 첫 번째는 기본에서만 정리하고 심화만 정리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 우측의 세 번째 박스는 이거는 뭐예요? 기본하고 심화를 이걸 뭐 하겠다 연계 학습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부분인데 그럼 여기 체크된 이외에 기타 1장, 2장의 다른 지금 부분들은 1차 기본 과정에서 어떤 뭐 가장 어떤 기본 틀 정도 되는 용어 관련 개념만 정리하고 심화 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좀 추가 설명하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지을 겁니다. 그래서 구성은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이제 기본 과정 2개월하고 심화 과정 3개월 진행을 할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 정도 일단 과목 소개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단 기본서로 진행되는 과정만 설명드리고 차후 또 필요한 것들은 그때 진행되는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본하고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서로 진행되는 과정은 이와 같다. 그리고 이걸 뭐 하겠다 구분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들은 자,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교재로 한번 볼까요? 교재에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자 교재를 한번 가보죠. 교재 가봅니다. 교재는 일단은 앞쪽에 있는 뭐 보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교재는 바로 3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2페이지예요.
자, 32페이지 가시면 지금 챕터 파트 1의 챕터 1장에 공동대 관리 개요다 그래서 용어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분들은 영어는 지금 한 3개 관련 법령에 32의 주택법령상, 자, 한 장을 넘겨보면 35페이지의 공동택 관리 법령상, 그리고 한 장을 또 넘겨보면 37페이지의 민간임대 특별법령상에 관한 용어입니다. 용어들은 용어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분에 있는데 지금 법은 지금 한 3개 법만 있다 아니라 법은 지금 여기 출제가 되는 게 객관식 주관식 총 40문제를 출제하는데 40을 출제를 하는데 실무는 이 40문제를 출제를 해서 객관식하고 주관식을 출제하는데 실무는 따로 그 시험범위 일단 법규 같은 경우는 한 13개 지금 법규는 여러분이 책 구성도 그리게 되어 있지만 13개 관련 법으로 구성이 되죠. 법규 책 자체가. 근데 실무는 지금 40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 40문제를 출제한 그 40문제 주로 그 이제 보면 40문제를 보면 법령에 관한 부분하고 이론에 관한 부분을 이 법령하고 이론을 플러스해 총 몇 문제가 나온다? 40문제가 출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40문제를 출제하는 법령은 그러면 법령은 몇 개 법령 내에서 이론은 어느 이론 하나에서 근데 여기는 시험 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은 법령을 몇 개 법령으로 국한해내는 게 아니라 법은 실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실무는 말 그대로 관리 실무, 관리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법령도 제한이 없다. 여기까지만 한계가 없어. 법규가 13개 법 내에서 40문제가 24개, 14개, 16개 나눠지면 실무는 법이 따로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법은 정해진 게 없는 한도에서 이론도 따로 제한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실무는 매년 시험 보시면 물론 시험이 해에 따라 좀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올 때가 있긴 한데 쉽든 어렵든 보시면 거의 적게는 한 2-3개에서 많게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다루지 못한 문제가 분명히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전국 어디 공부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그거를 못 맞추기 똑같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여기 수업을 받았으니까 못 맞추고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학원이나 다른 사이트에 공부했으면 맞춘다. 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지금 시중 교재 어디 교재에도 없는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시중 교재에 따라 그 페이지가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거의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되죠. 800에서부터 교재 페이지가 좀 분량이 많은 게 거의 한 12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중에 보면 평균적으로 이 사이 800에서 한 1200페이지 정도 사이인데 요 1200페이지 되는 이 교재 이 지금 어느 교재 이 교재 시중에 지금 주택관리사 관련 시험에서 2차 실무에는 거의 요 정도 사이에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건데 1200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책 범위 내에서도 3-4개 정도가 없는 걸 낸다. 그럼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이나 이론에 관한 범위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문제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부분들은 그거는 여기 계신 모르는 것은 모르다면 다른 학원이나 또 다른 동영 사이트 하시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잊어버리고 대신 뭐예요? 정확히 가져올 수 있는 거를 빠뜨리지 않고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렇다는 거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이제 용어 정리로 한번 가보실까요? 용어는 일단은 자, 3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부분들은 자, 순서대로 일단은 용어도 가면 좋은데 이제 꼭 굳이 순서라기보단 영어는 여러분이 조금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이르기 한번 볼까요? 일단 교재는 일단 영어 관한 32페이지, 33페이지 일단 그 첫 번째 32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이르기 한번 접근해서 가보시게. 영어 정리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가셔 근무하시게 지금 하나의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봐. 아파트를 결국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는 거는 결국 뭐 때문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합격하시면 아파트 관리사 한번 취업을 하셔서 뭐 일을 하시기 위해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파트를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요 동그란 이 안에 여기가 하나의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그래서 주택 단지를 여기 하나 여기 넣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동그란 여기를 하나의 특정 아파트를 집어넣을 땅덩어리로 볼까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한번 봐요. 여기를 방문각 아파트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방문각 아파트를 하나 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이 동그란 게 이 땅덩어리를 생각을 하고, 그럼 이 동그란 이 대지 안에 뭐뭐를 집어넣어서 아파트 하나를 완성할까라고 하면 여기 안에는 거주 공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 그래서 거주 공간이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거주 공간 주택이 되면 이렇게 이제 한 몇 개 동을 그려 볼까요? 동은 뭐 한 8개 동. 그러면 1동부터 8동까지 각 동의 세대 수가 몇 세대? 100세대에서 그러면 총 몇 세대짜리 아파트 하나를 짓는 거예요? 총 몇 세대? 800세대. 그래서 총 800세대짜리 아파트 하나를 짓는데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 거주 공간이 주택. 이 거주 공간인 주택만 있어도 아파트 생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거주 공간이 주택도 들어가지만 이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는 여기다 뭐 또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부대 시설에서 집어넣을 것은 부대 시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대 시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대 시설은 일단 확인하겠지만 이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를 뭐라고 드려요? 이거를 부대 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부대 시설도 들어가지만 또 하나 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복리, 편리한 시설 뭘 지금 여기다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뭐 또 지금 여기 복리 시설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려면 이 주택 단지 안에도 뭐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거주 공간인 주택 그리고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을 포함해서 몇 세대? 800세대짜리 방문각 아파트를 하나 지어보는 거예요. 법원들은. 그러면 요 단지 안에 누군가는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을 하죠. 그러면 하나의 공동주택을 뭐 하자는 거예요? 건설합니다. 그럼 건설했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급. 자, 공급합니다. 공급으로 끝나는 게 뭐까지 하게 돼요? 건설하고 공급하고 뭐 합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러면 자, 실무는 이 하나의 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세 개 측면으로 나눠 본다면 실무는 이 세 개 파트 관련 중 어느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수업을 해야 돼요? 실무는 그중에 어디? 관리예요. 그러면 법규는 어디에? 그중에 건설 공급 과정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시험을 출제하고 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실무는 그중에 어디? 건설 공급하고 그 부분도 물론 이 부분 일부 언급하게 되면 주로 실무는 그중에 어디? 관리적인 측면에 포인트를 두고 시험을 내고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주택, 이 방문각 800세대짜리 방문각 아파트를 누군가는 건설하고 공급하고 누군가는 입주 초기까지 관리합니다. 그 관리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그거를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사업 주체. 그래서 간단 용어 몇 가지 보죠. 순서는 크게 구애받지 마세요. 부분들이 물론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매이다 보면 이게 이해하는 거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순서는 좀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33페이지 가시면 13번이죠. 13번. 13번은 사업 주체라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사업 주체를 합니까라고 봤을 때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리수용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에 자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그 하나의 단지를 건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수용 사업만을 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 없어요. 실무 쪽에서 사업 주체라는 개념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법에 따른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하나의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렇습니까? 사업 주체라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현재 13번의 그거는 간단히만 확인하시라는 거고 그 의미를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담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간단하게 사업 주체는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하고
법에 따른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사업주체란 개념으로 하나 10번.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주택단지라고 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택단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밑에 주택단지 보죠. 주택단지란 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주동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 일단의 토지를 즉 일정의 땅덩어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택단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서 한번 볼까요?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러면 어떤 시설로 분리가 됐길래 이거를 하나가 아니라 각각 별개로 볼 거냐. 그래서 1번의 철도부터 4번에 해당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중에 2번 볼까? 3번 보죠. 3번. 3번은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그 도로폭이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주택단지가 분리됐다. 그럼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의 이 주택단지인데 여기가 뭘로 분리됐다? 지금 나와 있는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해서 이 폭 8m인 도시계획 이 예정도로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가 됐다 밑에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까? 각각 별개로 보겠다. 각각 별개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는 그중에 도로폭과 관련된 2번하고 3번에서 20과 20과 8이라는 숫자 좀 간단히 좀 봐두시고요. 자, 부대시설. 이제 거주공간이 주택도 모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부대시설. 그러면 어떤 시설을 부대시설이라 합니까? 봤더니 밑에 지문에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란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여기는 1번하고 2번 정도만 분류 정도 간단하게 그래서 보니까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따른 시설 설비라고 그래서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내 도로 2번은 각종 다른 건축 설비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그중 1번하고 2번 정도의 2개 정도만 분류 좀 하나 확인하셔서 보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기면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이다. 그래서 밑에 가면 여기도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동그라미 1번 정도에 관한 분류만 확인하면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복리시설은 뭘 말하냐 보니까 이거는 누구의 복리라고 돼 입주자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입주자 등은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의 이 800세대 아파트에 가시면 이 주택에는 누가 거주하면 이 주택에 거주하면 여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주택에는 누가 거주할 수도 있고 입주자가 거주할 수도 있고 누가 거주할 수도 있어요? 세입자. 그러니까 통상 여러분 이 공부하시기 전까지 입주자 사용자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실제 이제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또 아파트에 실제 근무하신 현재 아파트에 근무하신 분이 또 이 시험 특성상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즉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여러분이 어디 생각하시면 돼요? 세대. 자, 그럼 여기를 일단 보시면 거주 공간이 주택 부대 봉유시설 이 하나의 여기 이제 800세대 아파트라고 봤고요. 여기 안에 주택과 부대 봉유지를 집어넣어서 800세대짜리 반문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크게 다시 두 개 부분은 나눠봐요.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의 부분을 무슨 부분으로 하나 부분을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간을 뭐라고 그래요?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단지 800세대 전부가 같이 쓴다 무슨 부분? 공용. 그러면 800세대 전부가 쓰는 게 아니라 각 세대별로 구획된 개소를 뭐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 그렇죠. 그래서 전유 부분. 그럼 여기서 말한 여러분이 주택이라는 개념은 이 전유 부분은 누가 삽니까? 입주자가 살기도 하지만 누가 살기도 해요? 사용자. 그래서 입주자하고 사용자 일단 여러분이 이 전세 세입자 개념의 용어를 여기 법에서 뭐라고 써요? 이거를 사용자라고 쓰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거 한번 볼까요? 자, 교재를 한 장을 넘겨서 밑에 우측 35페이지 잠깐 보시게요.
35에 가시면 밑에 하단 양가로 5번 입주자가 있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는 지금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입주자 개념은 공동주택의 누구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또 소유자를 대리하는 누가 됩니까? 직계 존비속의 의미의 입주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로 입주자라고 해서 이 개념을 언급하자. 여기서 말한 입주자의 숨은 뜻은 누구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소유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입니다. 개념 하나. 그러면 사용자는 누구냐? 이제 보니까 밑에 양가로 바로 밑에 있죠. 사용자는 공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통상 이건 일반 실상을 이걸 세입자 개념으로 분류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한 장을 넘겨보면 입주자 등이라고 해놨어요. 입주자 등이란 해서 입주자와 누구를 말한다? 사용자를 말한다. 그래서 그러면 등이란 표현은 누가 포함됐다?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의 입주자 등. 그래서 그러면 복리시설은 누구의 이 주택에 거주하는 누구의 생활에 복리된 시설이다? 입주자 등의 생활을 복리한 시설이 뭐가 있다? 복리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얘기는 하나 정리하고 자 페이지를 넘겨왔으니 마무리 한번 지어버릴까요? 자 일단 마무리 짓자는 거 큰 의미는 아니고요. 36페이지 양가로 8번 용어 일단 저 보죠.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는 보니까 지문의 8번에 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하나 확인하고요. 관리 규약입니다. 자, 관리 규약은 이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이 800세대짜리 방문각 아파트의 헌법의 개념이 뭐가 있다? 관리 규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 규약은 법상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9번에 가보면 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을 뭐라고 그래요? 관리 규약이다. 자 10번 관리 주체입니다. 자 관리 주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관리 주체를 합니까? 라고 봤을 때 법의 세 가지, 총 5가지인데 그중 일단은 다음에 다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인데 일단 그 분류하기 전에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 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 주체는 뭐 하는 사람을 공동주택을 뭐 하더라? 관리합니다.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자로서 그와 같은 일정 자들이 있다. 그러면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관리하는 그러면 이 공동을 관리하는데 크게 이 하나의 단지를 크게 봤을 때 전유와 공용으로 나눴을 때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범주란 것은 공용 부분도 관리하고 전유 부분도 관리한다. 둘 다 한다. 둘 중에 하나만 관리한다. 여기는 안 합니다. 근데 실생활에는 간혹 여기도 이제 봐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시험을 준비하신 입장이라면 어느 부분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유는 관리 안 해요. 어디만 관리해요? 법상 공용 부분이에요. 전유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사람들 알아서 한다라고만 봐도 돼요. 그래서 주체란 이와 같은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분류상에 가보니까 1번은 자치관리기구 대표적인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입니다. 1번, 2번.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좀 전에 사업주체는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누구였더라?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하나의 단지를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의 공급도 하고 무엇도 하더라? 관리란 건 이 사업주체의 어떤 법상 의무 관리 기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관리란 개념, 사업주체 업무 인계하게 되는 사업주체란 건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하나의 800세짜리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고 법에 따른 일정 요건까지 관리는 법으로 정한 기간, 여기는 법으로 정한 일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한시적 관리. 그래서 한시적 관리까지 한시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택 관리 주체 위치로서 3번 주택관리업자, 4번 임대사업자, 5번 이제 그 관련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양가를 한정한다. 그래서 관리 주체는 이제 법에서 총 몇 가지, 5가지 대상자로 구분해서 주체 범주를 나누어 두고 있다. 그래서
10번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12번 하고 13번 나와 있는데 자, 주택관리사 보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려고 수업을 들으시거나 또는 동영상을 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더라.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을 합격하기 그러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24회 시행도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합격하시면 어떤 자격을 취득합니까? 주택관리사 그래서 보란 누구냐? 주택관리사 합격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주택관리사 그럼 결국 주택관리사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자격을 취득합니까?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어떤 경로? 보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주택관리사라고 그래요. 그럼 주택관리사는 어떻게 그 자격을 취득하냐? 간혹 실무 경력만 갖추면 되는 걸로 가끔 아시면 돼. 그건 아니에요.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 기본으로에다가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법에 따른 뭐가 실무 경력이 인정이 돼서 사 자격을 교부받죠. 그래서 밑에 이제 주택관리사 등이란에서 주택관리사 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그래서 등이란 개념에 누가 포함됐다? 예, 보가 포함된 개념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볼까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 방문각 아파트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실제 이제 보시면 여기 부대 시설 중에 하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 부대 중 하나가 부대 시설 하나 이제 보시면 여기 부대 시설 중에 관리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800세대짜리 이 방문각 아파트에 부대 시설에 관리사무소가 있다. 그럼 이 관리사무소를 지휘 총괄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총괄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그러면 관리사무소장 아무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자격 규정만 놓고 봤을 때 관리사무소 가기 위해서는 자격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관리사무소 취업을 할 수 있죠. 부분들을.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 세대 일단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일단 보죠. 일단은 일단 세대 수만 보죠. 기타 나머지는 일단 설명드릴 거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의 취업을 되게 한 기준 세대 수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일단 하냐면 500세대를 기준해서 그 대상 세대 수가 500세대 이상이냐 또는 500세대 미만이냐에 따라서 요하는 자격이 좀 다르죠. 그러면 세대 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관리사무를 취업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보호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합니까? 주택관리사입니다. 사예요. 그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자격자는 누가 필요합니까? 사도 갈 수 있죠. 누구도 갈 수 있다? 보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를 갖고는 배치되는 세대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어떤 자를 갖고 있으면 보는 돼야 안 돼요? 보는 어디까지 미만 이상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를 가지고 계시는 게 배치 규모 좀 제한이 없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일단은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전제를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그 대상 이상 세대로서 500세대 이상이면 사를 미만이면 사 또는 보 중에서 관리사무소로 채용을 배치하는데 그때 필요 자격이 사 또는 보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으로 배치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1, 12, 13. 자, 14번. 자, 14번인데 보시면 14번은 뭘 잠깐 보시냐면 좀 전에 지워졌지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에요.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건설 공급하고 법으로 정한 일정 기한까지 한시적인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법으로 정한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사업주체는 뭐 해줘야 돼요? 관리 업무 넘겨주고 가요. 그럼 일단 넘겨주기 전까지 누가 관리합니까? 사업주체. 그러니까 그럼 일단 법으로 정한 한시적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은 누구에서 관리가 되더라? 사업주체에 관리가 된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좀 전에 봤던 대로 업무 인계하기 전에 관리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업주체가 그 공동체 법으로던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사업주체를 분명히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떠났다는 전제하면 그 공동택은 관리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관리 방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슨 관리할 수 있냐면 자치 관리할 수 있어요. 자치 관리할 수도 있지만 무슨 관리할 수 있다? 위탁 관리할 수 있어요. 위탁을. 그럼 위탁 관리한다는 건 여기는 직접 하겠다. 자치. 위탁하겠다는 말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탁을 줄 거냐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용어상에만 보셨을 때 지문은 지금 14번. 자, 주택관리업입니다.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한 업을 뭐라? 주택관리업이다. 그러면 15번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주택관리업자는 누군가 봤더니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뭐예요?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는 지금 보시면 14번에 따라서 어느 규모 이상의 공동택을 위탁받기 위해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까?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에 따른 절차 요건을 갖춰서 뭐 했다? 등록한 자를 누구?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위탁관리는 지금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법에 따른 절차 요건을 갖춘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 관리하는. 그래서 이 사업주체 관리 끝나면 스스로는 자치 관리를 하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위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상 일단 한번 봐두시고요. 16번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뭐냐 보니 자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이다라고 이제 한번 볼까요? 장기 수선 계획. 자 여기 주택 단지를 좀 전에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 나눴는데 그 중에 공용 부분. 그러면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공용 부분은 어디고 전유는 어디냐 했을 때 법으로서는 전유와 공용 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의 한계를 법에서는 따로 정한 게 없어요. 어디까지가 공용 어디까지가 전유인지를 법으로서 한계를 나누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구분하는 게 이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기점으로 현관 출입 안쪽을 무슨 부분? 전유. 바깥쪽의 모든 부분을 다 그걸 무슨 부분? 공용. 바깥이라면 현관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뭐예요? 뭐 계단이나 그다음에 유리창이나 기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분, 즉 전유 부분을 제한 나머지 전부를 다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깐 봤던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 그러면 이 장기 수선 계획을 그와 같은 지문 그대로 굳이 그 용어도 돼 있긴 하지만 여기 장기 수선은 그대로만 보시면 돼. 그냥 무슨 계획이냐? 계획이 무슨 계획?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뭐 했다? 계획에 이게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그럼 수립은 공용 전유지 어디에 수립할 필요가 없고 전유가 아니에요.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해야 돼요? 공용. 그러면 좀 전에 공용은 전유, 현관 출입 바깥쪽에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 뭐라고 그랬어요? 공용? 네. 근데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공용 부분을 모두를 포함할 거냐? 아니에요. 법에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 하더라? 공용 부분 중에 법에서 주요 시설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주요 시설이라는 것은 관리계획으로 정한 게 아니라 법에서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공용 부분 중에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할 걸 계획할 대상 시설을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대상 시설에 대한 계획이 뭐더라? 이게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하나 그렇게 정리하셔서 장기 수선 계획 하나 영어 보실까요? 자 그리고 밑에 17, 18, 19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 회의는 쭉 한번 가볍게 봐두실까요? 법원들은 자 그러게 이제 해서 영어 일단 여기까지 영어는 일단
영어는 이번 시간은 영어에 관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 좀 이게 끊어진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32페이지 01에 영어 정의에서 주택법상의 용어부터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보시게요. 부분들 쉬었다가 다음 시간 보실게요.